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우입니다. 네, 이 가지런한 턱뼈와 치아는 한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치아가 고르지 못하거나 또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진다거나 음식물을 씹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아 교정이나 악 교정 수술을 통해서 미용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때때로 너무 이제 미용적인 목적만 추구해서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기능과 또 미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교정과 또 악교정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거나 또는 치아를 품고 있는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부정교합.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이런 부정교합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치아에 계속 끼고 이로 인해 충치도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씹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화가 안 되는 등 기능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처음 일단 교정치료를 위해 내원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구강 검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입안 사진도 찍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사진도 여러 가지를 찍게 되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장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교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교정을 시작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치아와 턱의 교정은 기능적인 개선과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치과 치료 중 가장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치료다. 교정 치료의 목표는 틀어진 치아와 불규칙한 치열을 개선해 저작 기능과 교합을 정상화하는 것. 물론 부수적으로 아름다운 모습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교정 치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도 물론 미용적으로도 예뻐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도 마찬가지고 악교정 수술도 기능 개선을 위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미용적인 목적도 분명히 턱이 제자리를 잡아간다거나 치아가 가지런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도 낮아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교정 수술의 경우 아무래도 외과적인 수술 치료다 보니 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있다. 호흡장애나 출혈, 입술과 잇몸의 감각 이상, 수술 부위의 감염, 그 외에 코골이라든가 심리적으로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통 이제 악교정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위턱과 아래턱이 부조화가 심해서 외모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고 나면 그동안 이제 외모 때문에 많은 컴플렉스를 느끼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전제돼야 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미적 성형이 아닌 턱의 구조와 기능, 교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복합적인 치료인 치아 교정 치료.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과 전문의 정명진 과장과 함께 치아 교정과 악교정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치아가 좀 고르지 못해서 부정교합이 있으셨던 분들, 또 턱이 좀 비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턱이 너무 길어서 평소에 좀 고민이 많았던 분들도 막상 이제 교정을 하거나 이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뭐 부작용은 없을지 아니면 또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턱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신경들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치아 교정과 그리고 악교정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정명진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치아가 좀 고르지 못한 분들, 또 부정교합 있으신 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교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교정을 하려고 좀 병원을 찾았다가 그냥 또 마음이 돌아서서 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아가 조금 틀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치아 교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병원에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아 교정만 생각하고 오셨다가 악교정 수술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들으시고 치료를 망설이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아 교정과 악교정 수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아래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턱뼈를 위에서 보면 둥근 반원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 모양이 활처럼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악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치아 교정은 이 악궁에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여 치아의 저작 기능이 잘 되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아래 턱의 위치나 크기의 부조화가 심하거나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치아 교정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악교정 수술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사람의 머리뼈가 되겠는데요. 위쪽으로 여러 뼈가 융합되어 형성된 두개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위에 위턱뼈와 아래에 아래턱뼈가 있습니다. 네. 이 뼈들이 수직적인 비율이나 전후방적인 위치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어야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위턱뼈와 아래턱뼈를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교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섣불리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만족을 못하시고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치아 교정이 필요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교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아가 악궁에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심미적이고 저작이 잘 되는 교합 상태를 흔히 정상교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네. 위아래 치아가 지그재그로 엇갈려서 교합이 되고 윗 앞니가 아래 앞니를 살짝 덮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아래 치아가 악궁 내에 가지런하게 배열되지 못해 비심미적이고 교합도 잘 되지 못해서 저작 기능도 떨어지고 저작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교합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크기가 커서 치아가 악궁 내에 가지런하게 배열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덧니와 같은 형태가 대표적인 부정교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을 씹을 때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정교합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이게 뭐 후천적인 이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아는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이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서도 부정교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네. 치아 크기가 악궁보다 큰 경우에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치아 크기가 너무 작거나 치아 크기가 너무 작으면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는 부정교합도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치아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혹은 적은 경우에도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 턱의 크기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래턱이 정상보다 작은 무턱이나 아래턱이
긴 주걱통의 경우가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부분들을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환자의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생활 습관 같은 후천적인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부정교합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들이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서 이를 한 번 교환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일 때 유치가 먼저 나고 점점 자라면서 유치가 이제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는데 유치가 우식 등의 이유로 빨리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는 영구치 맹출 시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우식이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주변 치아들이 쓰러지면서 부정교합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빨기나 혀내 밀기, 구호흡 같은 잘못된 습관들도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치아를 다치거나 턱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정교합으로 위아래 턱에 안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부정교합이 있으면 그럼 모두 다 좀 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 간혹 부정교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병원에 오셔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본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음식을 먹을 때 저작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요. 또한 발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충치와 치주 질환 같은 것들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턱 성장에 영향을 받거나 턱 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교정 치료를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부정교합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덧니. 덧니. 네, 네. 덧니 아시죠? 예전엔 좀 귀여웠는데. 네. 네, 그 덧니가 이쁘게 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덧니 같은 것도 있고 또 뻐드덧니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그 부정교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성 부정교합인데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치성 부정교합은 위아래 치아의 전후방적 위치 관계로 1, 2, 3급 부정교합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큰 어금니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아래 어금니 관계가 정상이면서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경우를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치아가 위 치아보다 뒤로 간 경우를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아래 치아가 위 치아보다 앞쪽으로 간 경우를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앞니를 놓고 봤을 때 뒤쪽 어금니 치아를 다물어도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경우를 개방교합이라고 하고요. 윗치아가 아래치아를 정상보다 과하게 덮고 있는 경우를 과계교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종류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건데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설명드린 분류가 단순히 치아만 가지고 분류를 했다면 골격성 부정교합은 위아래 턱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아래 턱의 전후방적 위치가 정상이면서 부정교합이 있으면 1급 부정교합, 윗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아래턱이 뒤로 이동되어 있으면 2급 부정교합이 되겠고요. 반대로 윗턱이 뒤로 들어가거나 아래턱이 앞으로 이동되어 있으면 3급 부정교합이 되겠습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악교정 수술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교합을 진단 시 단순한 치아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아래 턱의 크기나 위치에도 같이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교정 치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뭐 이 성장기 때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교정이 필요한 시기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턱뼈에 골격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성장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영구치가 맹출 장애가 있어서 유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영구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일찍 교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치 맹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진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구치 맹출 시기보다 너무 일찍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오랫동안 교정 장치를 붙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힘들어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구강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치아 우식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턱뼈의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 시기를 고려해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정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정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치아에 뭐 장치 같은 거를 이제 착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장치들도 종류가 좀 많다면서요. 네, 치아 교정을 위해서 치아에 붙이는 교정 장치를 브라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치에 따라 장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금속 브라켓이 있는데요. 위생 관리가 용이하고 튼튼하지만 금속 색깔이 많이 보여서 비신미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라믹 브라켓은 금속 브라켓에 비해 금속 색깔이 많이 보이지 않아 신미적이지만 금속 브라켓보다 크기가 약간 큰 편입니다. 그리고 네.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브라켓도 있는데요. 이 브라켓은 똑딱이 같은 클립이 달려 있어서 브라켓에 와이어를 넣고 따로 결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브라켓에 비해 시술 시간도 짧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도 조금 적겠습니다. 네. 이런 교정 장치 말고 어떤 뭐 유지 장치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아를 이상적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교정 치료를 마무리 짓게 되면 기존의 치아 바깥 표면에 부착했던 브라켓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치아를 붙잡고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치아는 원래 있었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치아의 안쪽 면에 철사를 붙여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와이어를 접어서 착탈식으로 장치를 만들어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치아 모형대로 투명한 장치를 만들어 착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교정을 할 때 아예 이제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교정 치료를 상담하러 오셨다가 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썩지도 않은 일을, 멀쩡한 일을 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악궁에 비해서 치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악궁 내에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억지로 배열하면 앞니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거나 치아를 배열해도 예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치아 배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앞니하고 큰 어금니 중간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하나를 발치하게 됩니다. 간혹 치아가 많이 썩어 있거나 맹출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앞니나 큰 어금니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면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 부담되는 분들이 많죠. 심리적인 부담도 네. 되고 비용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주걱턱이나 반대로 아래턱이 작은 무턱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입을 다물어도 앞니가 벌어지는 개방교합 같은 경우에도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고려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좌우 턱에 비대칭이 있어서 치아 중심선이 많이 틀어져 있다거나 위아래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 또 웃을 때 위에 치아가 이렇게 위에 치아와 잇몸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들도 그렇고 이제 미관상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악교정 수술은 정말 뭐 말 그대로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교정 치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악교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후에 교정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쉽게 술전 교정, 수루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술 전에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해서 위아래 턱뼈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켰을 때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6에서 12개월 정도 먼저 술전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에서 6주 정도 안정기간을 거쳐서 이후에 수술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교정은 턱뼈를 이동시킨 위치에서 치아가 정상적으로 교합이 되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치아의 세밀한 위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정이 생각보다 기네요, 상당히. 단기간에 뭐 끝나는 그런 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정도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네. 수술 전에. 네. 네. 전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아볼까요? 네, 수술만 놓고 봤을 때는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교정 치료를 놓고 봤을 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술 교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단순 교정 치료도 그렇고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도 그렇고 치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짧게 끝나는 분들도 있고 네. 교정만 하시더라도 더 오래 걸리는 걸리는- 경우도 네. 있겠습니다. 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 치료 계획 수립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를 네.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환자의 얼굴 상태도 얼굴 모양도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얼굴 사진이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환자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얼굴의 좌우 비율과 수직 비율 등을 보고 비대칭 등의 골격적인 문제는 없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 치아 사진도 찍게 되는데요. 네. 오른쪽과 같이 치아 모형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여러 종류를 찍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인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측면, 정면 얼굴 엑스레이 사진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기 환자의 경우 성장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손 사진도 추가로 찍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평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측면 얼굴 엑스레이를 통해서 치아와 턱의 위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위쪽 머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측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면요. 위쪽에 이제 머리뼈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위턱뼈와 아래턱뼈 이런 위치 관계들을 보게 되는데요.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방적 위치와 수직적 위치를 평가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위아래 턱이 앞뒤로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네. 또 위아래 턱이 너무 길거나 짧지는 않은지 얼굴이 너무 볼록하거나 오목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위아래 치아의 이런 위 치아의 치아 각도나 아래 치아의 치아 각도 등도 측정하여서 치아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혹은 뒤로 너무 쓰러져 있지는 않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는 네. 좌우 비대칭 여부 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턱의 골격적인 부조화가 심하다면 수술 교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턱뼈와 아래턱뼈를 나누어서 위아래 상하 좌우로 어느 정도 턱뼈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지 이상적인 위치로 오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3차원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동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 합성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3차원 합성 이미지를 통해서 위아래 턱뼈를 어느 정도 이동을 시켜야지 이상적인 위치로 이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체크해 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면 되는지 일일이 다 따져봐서 그렇죠. 치밀하게 이제 수술 계획을 잡는다라는 말씀이신 한번 거잖아요. 수술을 하면 또 돌이키기 힘드니까 그렇죠.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모의 수술도 한다고 하고요. 진짜 수술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수술 장치도 제작을 해야 된다고요. 네, 저희가 수술 시에 사용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네. 모의 수술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턱에 골격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턱뼈를 상하 좌우로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수치를 보통 0.5mm 단위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 과정에서 조금만 위치가 변해도 처음 계획한 것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수술을 구강 내에서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치아 모형을 가지고 모의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장치는 턱 관절을 재현해낼 수 있는 교합기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여기에 이제 위턱과 아래턱 치아 모형을 부착을 시키고 네. 위턱 모형을 계획된 위치로 먼저 이동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아래 치아의 위치 관계가 수술 시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위턱뼈를 이동시킨 다음에 아래턱을 이동시켜서 장치를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수술을 통해서 2개의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모의 수술까지 한다고 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심이 되죠. 안심하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턱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술하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림을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 어금니 정도까지 잇몸을 절개해서 위턱뼈를 노출을 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위턱뼈 같은 경우에 치아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치아 뿌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콧구멍이라고 하는 비공의 외측에서 위턱뼈의 후반까지 약간 비스듬하게 뼈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대로 뭐 전후나 그다음에 상하,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턱뼈를 이동을 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모의 수술을 통해서 제작했던 이런 위치치아와 아래치아 사이에 들어가는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티타늄 소광판과 스크류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고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잇몸을 절개해서 이제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아래턱을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아래턱은 2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고요? 네,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턱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잇몸을 절개하는 방법은 큰 어금니 앞뒤로 4cm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절개를 하고요. 네. 이제 턱뼈를 절단하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좌우 턱뼈를 안쪽하고 바깥쪽을 넓게 분리를 시켜서 절단한 앞쪽 턱뼈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만들어 놓은 장치를 위아래 치아 사이에 끼운 다음에 티타늄 소광판과 스크류로 고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뒤쪽 턱뼈를 수직으로 길게 절단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쪽 턱뼈를 이동을 시켜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턱 끝을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턱 끝은 어떻게 수술하게 되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요. 턱 끝은 보통 비스듬하게 절단을 시켜서 앞뒤로 이동을 많이 시켜주게 되는데요. 오른쪽처럼 이제 턱 끝이 너무 이렇게 길이가 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절단을 시켜서 중간 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티타늄 소광판과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스크류만 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턱 끝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턱이 너무 짧다거나 긴 경우에 하는 수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턱이 또 무턱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턱이 너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도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이제 악교정 수술로 이제 완료되는 시기가 전체 치료 기간이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악교정 수술하는 것만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 시간은 위아래 턱을 모두 진행할 경우에 서너 시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네. 네. 다만 수술 이후에 호흡도 어렵고 정상적인 식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네.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수술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하면 고정시켜 놓은 턱뼈가 위치가 변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1개월 정도는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통은 뭐 수술 전에 한 1년 정도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교정 없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치아의 배열 상태나 교합 상태가 양호하지만 이제 턱에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 치료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턱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치아가 잘 물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정교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치료만 하는 방법은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만 최근에 선수술이라고 하는 선수술 교정이라고 해서 수술을 네.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먼저 이제 교정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수술을 통해서 안모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통해서 안모를 개선시키고 그 이후에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안모 수술을 먼저 하다 보면 안모 개선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겠지만 수술 후에 교합이 불안정하고 수술 후 교정을 통한 치아 이동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정 전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수술 먼저 하고 교정을 나중에 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치료 기간도 조금 더 짧아지는 거죠. 치료 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비슷해요? 이제 대신 이제 안모가 빨리 개선이 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환자분들이 네. 주걱턱 같은 경우에 턱이 많이 나와 있으면 미관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네. 드라마틱한 이런 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빨리 볼수 있으니까. 네, 이런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실제 이제 교정을 하고 실제 뭐 수술을 한 다음에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예를 좀 준비를 했죠.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턱의 성장 정도는 양호한데 아래턱이 앞으로 이제 많이 자라 있어서 위턱은 그대로 두고 아래턱만 후방으로 이동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래턱이 후방으로 이동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래턱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형태였는데요. 수술 후에 안모가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환자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길고요. 또 이제 위턱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목한 형태의 얼굴형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위턱의 길이를 줄여주고 위턱을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시켜서 얼굴의 중앙 부위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볼록해졌어요. 네. 또 아래턱도 위턱에 맞춰서 약간 뒤로 이동시켜서 안모가 이렇게 개선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길이도 짧아지고 약간 볼록한 형태의 얼굴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네. 사진이 아니라 윤곽만 봐도 예뻐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면 사진을 통해서도 얼굴 길이가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환자는 비대칭이 있는 환자인데요. 네. 위아래 치아가 맞닿는 교합 평면이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왼쪽이 되겠는데요. 중심에 비해서 이 평면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턱도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더 길어서 아래턱이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위턱 오른쪽을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아래턱도 위턱에 맞춰서 회전시켜 주어서 술전에 비해서 좌우 대칭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술 후에 확실히 이제 턱의 모양도 많이 예뻐졌고 맞아요. 또 기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모로 많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망설이는 이유가 수술하시고 나서 좀 워낙 좀 힘든 과정들, 그렇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망설이시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얼굴뼈를 절단해서 이동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많이들 겁을 내시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수술 후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호흡입니다. 호흡. 네. 네, 수술 후에 출혈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얼굴이 많이 붓기 때문에 네. 숨 쉬는 게 많이 힘든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혈이 되고 붓기도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가장 겁을 내는 부분이 이제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통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무통주사나 진통제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위아래 턱에 장치를 끼워 턱을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마음대로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말을
답답하고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입을 벌릴 수 있게 되고 1개월 정도 지나면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달 정도가 지나야지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처음에 이제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씹을 수 있는 건 한 달 지나서부터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술들이 사실 정말 필요하신 분, 뭐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좀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미용상으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수술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뭐 예뻐지고 싶다, 좀 변신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수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인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술 부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과도한 출혈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술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경 손상입니다. 수술 부위에 신경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상을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수술 부위의 유지 관리도 중요한데요.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감염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동시킨 뼈가 잘 붙지 않는다거나 또 어느 정도 뼈가 단단하게 붙기 전에 외상이 가해지거나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동시킨 뼈가 틀어지거나 골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교정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압교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큰 수술이다 보니까 맞아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수술 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수술 후에 회복할 때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또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또 수술 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수술 초기에는 일단 수술 부위가 많이 붓기 때문에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가 빨리 빠지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술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턱뼈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될 때까지 최소 1개월 정도까지는 턱뼈가 틀어지지 않도록 턱을 무리하게 움직인다거나 외상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이제 수술 후에 회복도 하고 또 자리도 잡고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요. 이런 수술하신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생 관리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턱뼈에 이제 고정을 시켜놓긴 하지만 작은 이렇게 소광판과 스크류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네.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틀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충격을 받지 않도록 네, 과도한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건 삼가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턱 모양에 이상이 생기면 뭐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겠지만 특히 뭐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 이제 외적으로 네. 더 많이 신경을 쓰시기 네.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들 그리고 미용적인 측면들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의 반응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 환자들의 반응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수술 직후에는 환자분들이 얼굴도 많이 붓고 네. 숨쉬기도 힘들고 통증도 심해서 수술한 것에 대해서 수술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얼굴에 붓기도 빠지고 얼굴에 윤곽이 살아나면 대부분 만족을 하시는 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주걱턱이 심하거나 또 얼굴에 이제 비대칭이 심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컴플렉스를 받아오셨던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으시고 조작 기능이나 발음도 좋아져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심미적인 이유로 뭐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하고 싶다거나 네. 또 사각턱을 해결하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만으로 악교정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봐도 충분히 이쁜 분들이 맞아요. 네. 이쁜데도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있거든요. 이제 과도하실 네.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뭐 교정 치료가 보통 미용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대부분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악교정 수술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외상, 뇌성마비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종교합이 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위아래 이렇게 턱에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이 되는 경우, 즉 이제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주걱턱이나 아래턱이 뒤로 많이 들어가 있는 무턱이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양쪽으로 한 개씩만 교합이 된다거나 한쪽으로 2개 이하로 교합이 되는 경우, 또 위아래 중심선이 있는데요. 이 중심선이 10mm 이상 많이 어긋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제 뭐 악교정 수술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양악 수술이라는 게 좀 더 네.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양악 수술이랑 악교정 수술은 좀 차이가 있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같은 수술인가요? 네, 양악 수술은 악교정 수술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악을 수술하는 수술이 있고요. 아래턱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턱과 아래턱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를 양악 수술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래턱만 따로 수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턱 끝부분만 따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악교정 수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위턱과 아래턱을 같이 했을 경우 양악이라는 단어를 네. 쓰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교정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교정 치료를 하고 나면 혹시 뭐 통증 같은 건 없는지도 궁금해요. 네, 처음 이제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붙이게 되면 이제 와이어를 넣고 치아들을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처음 장치를 붙이고 가면 치아가 틀어지면서 많이 통증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를 받고 한 일주일 정도는 많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은 이제 괜찮으신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억지로 치아의 배열을 움직이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불편함과 통증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정 치료를 보통 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게 다시 흐트러져서 그쵸.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치아가 턱뼈에 이제 치주인대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 힘이 가해지거나 하면 계속해서 치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치아가 가지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가 틀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교정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치아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양치질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미생 상태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네, 이제 교정 장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치아를 닦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 기간 동안에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치아 우식이라든지 치주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치과 전문의 정명진 과장과 함께 치아 교정과 그리고 악교정 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뭐 씹는 것들도 이제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실제로 숨 쉬는 거에도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찾아오기도 한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좀 이런 불편함들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전문의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미용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악교정 수술로 인한 합병증들도 꼭 고려해야 된다는 점들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